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비뇨의학과 고영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에 근무하는 고영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전립선 암이잖아요. 근데 보통 전립선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배뇨장애가 생겨서 사람들이 요로기관이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데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질환들 뭐가 있을까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립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TV에서 광고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필두로 전립선 질환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래 전립선이라는 것은 생식기관 중에 하나로 정자의 수정에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분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즉 젊을 때에는 생식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젊을 때는 기능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점점 커져서 젊을 때에 비해서 이제 커진다는 의미에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립선 질환이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전립선 염증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될 전립선 암이 노인들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생기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으로 보고가 되었기에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립선 질환이 교수님 사실 수많은 우리 중년 남성들의 또 고민사항이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 비대증 앓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요. 네.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50대 남성의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 및 조사가 2000년대부터 되어 왔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수문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문이 내과가 길이 좁아지면 소변이 속도가 줄어들고 중간에 소변이 보다가 끊기는 경우가 있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3가지 증상과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고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려울 때 참지를 못하게 되면, 특히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이 야뇨증은 한 번 이상 나의 수면을 방해가 될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런 야뇨증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 또 소변이 마려울 때 못 참아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 이런 절박 증상과 압박 증상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입니다.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 짚어주셨는데, 근데 오늘의 주제인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이게 뭐 초기에는 증상도 거의 없고 또 뭐 증상이 있다고 해도 100% 암이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립선 질환이 다른 대부분의 중요한 병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암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신체의 어디든지 암은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장기에서 암은 되게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암들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혹은 전이가 특정 장소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노인에서 증가하는 특성이고, 이런 특성은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대가 겹칩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는 나이는 곧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생기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암의 첫 번째 징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인 이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피검사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위해서 검사하지 않고서는 참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혹은 의심이 되어서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때 수치가 조금 높아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네. 이런 경로가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이 전립선 암이 밝혀지는 경로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혹시나 전립선 암의 첫 번째 증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에서 나이가 전립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암의 경우에도 나이가 큰 인자일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말씀하셨듯이 전립선 암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전립선 암은 인종마다 암의 어떤 유병률, 그 중요성, 공격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2010년대 이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의학계의 상식 중에 하나는 전립선 암은 주로 백인에서 생긴다. 혹은 전립선 암이 아주 공격적인 형태로 생기는 것은 주로 미국계 흑인이다. 이런 인종별로 전립선 암이 좀 생기는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어떤 빈도에 관련된 사실 중에 하나는 동양인에서는 전립선 암의 빈도가 좀 낮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식들이 정말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서양인과 비슷한 빈도로 PSA라는 검사가 점점 많이 하게 되니까 동양인들도 굉장히 전립선 암이 알고 보니 많았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인종적으로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일본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위암 계열, 소화기 암이 항상 1등 암이었는데 2018년부터 남성에서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인종적으로 비슷한 일본에서 그렇게 인종과 관계없이 전립선 암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PSA라는 검사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전립선 암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의 공격성 측면도 사실은 인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흑인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높아서 전립선 암이 발견 당시에 전이가 돼 있다든지 어떤 약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든지 이런 내성이 많은 그런 암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립선 암의 특징적인 지표들이 흑인과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암들이 알고 보니 많았고 약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전립선 암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정리를 하자면 전립선 암이 국내에서도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궁금한데요. 99년부터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까지 20년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오른쪽은 발병률이고요. 왼쪽은 사망률인데 굵은 점선이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발생률이라는 것은 그 해에 새로 생긴 환자들의 전립선 암 환자들이 수인데 밑에 있는 게 이제 해이죠. 그래서 99년부터 2021년까지 보시면 발생률은 10배 이상 증가해서요. 대략 한 12배 정도 지금 증가했고 사망률은 대략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 10만 명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전립선 암의 발생률, 사망률 모두 배가 아니고 10배, 4배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인 수준으로 전립선암이 많아졌다는 거에 이제 그 우리나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본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 암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위암이 인지되어 왔었죠. 특히 남자에서는 위암이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 위암에 대한 건강검진에서의 내시경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어 왔었어요. 네. 그림 보시면 빨간색이 위암의 추이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부터 제일 최근까지의 조사 자료인데, 위암이 남자에서 한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암이었지만 빨간색에서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파란색은 전립선암인데 상대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요 추세대로 하자면 점선은 이제 앞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언젠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2020년 한 초반, 2023년, 4년쯤 되면 위암보다 전립선암이 더 많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매년 국립암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그 해의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료를 예측 통계를 내놓고 있어요. 왜 예측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실제로 국가암 통계가 발표되는 것은 매년 12월인데 항상 2년 내지는 3년 전의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과거 자료를 집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국립암센터에서 4월에 내놓는 자료는 그 해의 통계를 예측해서 통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24년 올해의 통계인데요. 제일 발생률, 그 해에 새로 생긴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환자는 이번에도 전립선암이었고, 어머. 사망률에 있어서는 7번째로 기여하는 암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측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2022년부터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암으로서 예측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2만 4천 명의 환자가 새로 생기고, 대략 2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피검사, 혈액 검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전립선 암을 검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가암검진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증상 여부와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전립선암의 선별검사, 이 선별검사라는 것은 다 모든 암에서 내지는 모든 질환에서 흔히 생기는 병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은 아니지만 의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의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런 선별검사가 간편해야 되니까 간단한 피검사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통 대학병원급에서는 2시간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립선암의 확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를 가지고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값들이 80년대부터 이제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요 검사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검사가 PSA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내지는 우리 집안에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나이가 70대쯤 되었는데 PSA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근처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셔서도 우리나라에서는 PSA 검사를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비뇨기과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별 검사를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PSA 검사가 참 중요한 선별 검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이게 암을 의심해서 다음 단계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상당히 좀 전문적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일관적인 수치, 4라는 어떤 절단치가 인종과 관계없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비뇨의학회에서 제시했던 4라는 기준 이상 되면 전립선 암 검진을 하라라는 게 일반적인 공고 사항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다 보니 이 절단치를 너무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쓸데없는 검사를 할 우려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기준치를 제시한다기보다는 2번 이상 반복적으로 했는데 기준치보다 조금 이상. 근데 이 기준치 자체는 3 정도를 지금은 기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이상의 기준치가 2번 이상 나온다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전립선암 자체는 많이 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암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수술을 바로 하지는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립선암은 크게 2 종류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암은 저위험도 암입니다. 즉 전립선암은 고위험도 암과 저위험도 암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이 2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침, 이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위험도 암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서 수명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고위험도암은 빨리 자라고 다른 데 전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치료할 만한 보람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 발견된 암이 단순히 암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암, 즉 고위험 암이냐 아니냐, 고위험 암이냐 저위험 암이냐의 문제가 전립선암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고위험도에 속한 이 환자들은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개복 수술을 했다면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잘라내는 절제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소변이 내려가는 방광, 전립선, 요도 이 3개의 한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고 나서 봉합을 잘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요도 갈약근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조화롭게 생각한 그런 수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술적인 기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에서 환자가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안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개복 수술을 하든 복강경 수술을 하든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뼈에 가려서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손이 하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조합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로봇 수술이라는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로봇 수술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로봇 수술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표준적인 수술이 되었습니다. 다른 장기에 있어서의 로봇 수술은 아직 조금 임상시험 혹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에 비해서 아직은 그다지 장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뇨기 암의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의 장점이 이미 여러모로 검증이 돼 있는 거죠. 보통 고령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고려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이유는 고령에서 수술을 하는 그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로봇 수술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수술이기 때문에 이전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노인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적인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고령에서의 로봇 수술은 최근에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84세까지 이제 수술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 나이는 이전과 달리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는 아니세요. 요즘처럼 건강하고 잘 관리되신 건강을 잘 관리하신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비록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도 정말로 해야 되는 고위험도 전립선암이 있고 또 이런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의료진과 함께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면 크게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러한 수술을 그래도 수술이잖아요. 좀 겁나고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처할 수도 있으니 수술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도 좀 많으십니다. 고위험도 암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고 나면 혹시나 이건 암이니까 재발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을 때는 수술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위험도 암에서는 수술을 먼저 해주면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술을 먼저 권장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으시다든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내는 성적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도 나름의 부작용이 있어서 5년, 6년 정도 지나면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대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또 많은 경우 노인에서 동반하게 되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런 특유한 합병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을 보고 성향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방사선 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중입자, 양성자 치료기도 도입돼서 실제로 또 수술을 받은 환자도 비뇨기 질환을 암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존 방사선 치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입자 방사선은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도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예전부터 해왔던 방사선은 몸을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표적 장기인 전립선까지만 도착하면 좋겠는데 에너지가 그 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표적 장기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대장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데까지 에너지가 미쳐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합병증을 이론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입자요법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이전에 해왔던 방사선 치료와 중입자 간의 어떤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조금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술과 방사선은 비슷한 정도의 그런 성적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지만 방사선 치료 내에서 어떤 것이 더 좋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조금은 두고 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전립선암이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은 암이잖아요.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서구의 경우에는 성인의 7명 중에 1명이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는 걸로 2000년대부터 보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이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천천히 자라니까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 메뉴, 약물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물질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 PSA라는 전립선 암 선별 검사가 다시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확실치 않은 어떤 이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예방 방법보다는 PSA 검사를 한 번이라도 더 노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전에 검사를 안 해보셨거나 혹은 집안에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비뇨의학과 병원이나 아무 병원이라도 가셔서 PSA라는 피검사, 선별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어떤 예방보다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보통 여성들은 화장을 하면서 이 나이를 생각하고 또 남성들은 화장실에 다녀올 때 나이를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전립선 질환, 그중에서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전립선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암이 미국 혹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아직까지는 선별검사가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검사는 아니더라도 40세 이상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PSA라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많이들 받아보시고 또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대로 PSA로 건강도 챙기시겠지만 또 건강관리 기본은 식습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즐겨 먹는 토마토나 고추 같은 이 붉은 빛을 띠는 채소에는요, 라이코펜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암 예방에 탁월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즐겨 먹기로 저장해 두셨다가 잘 드시면 좋겠어요. 네, 식습관 개선 정말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SA 검사입니다. 이 40대 이상부터는 매년 한 번씩 전립선 검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비뇨의학과 고영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